조선 영조 영간 한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기방인 명월관에는 꽃보다 아름답고 영민하기로 소문난 최고의 기생 서량이 있었다. 그녀는 미색도 뛰어났지만 사내들의 심리를 귀신같이 꿰뚫어 보아 아무리 돈이 많은 대감이라도 제 손기에 넣고 흔드는 여우 같은 여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안도 땅에서 수만 양의 은귀를 벌어 한양으로 상경했다는 거상 백만금 이명월관에 나타났다. 그는 비단 도포를 휘감고 주막의 모든 술값을 단숨에 계산할 정도로 통이 컸지만 눈빛만큼은 얼음처럼 차갑고 매서운 사내였다. 백만금은 서량을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다. 한양의 서량이 그리 대단하다더니 내 돈이면 열흘 안에 자네를 내 첩으로 만들 수 있겠군. 자존심이 상한 서량이 생긋 웃으며 응수했다. 나리, 장사꾼의 계산서가 내 치맛자락보다 길지 않다면 열흘 뒤에 알거지가 되어 평안도까지 걸어가게 되실 겁니다. 한양 최고의 기생과 천재 장사꾼의 자존심을 건 화류계 내기가 시작된 것이었다. 백만금은 매일 밤 서량을 찾아와 엄청난 황금과 진귀한 청나라 보물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서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묘한 수수께끼와 문장으로 백만금의 심리를 압박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장사꾼으로 잔뼈가 굵은 백만금 역시 만만한 사내가 아니었다. 그는 서량이 좋아하는 향차와 시집을 은밀히 대령하는가 하면 서량의 아픈 과거를 위로하며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아흐레째 되던 날 밤 백만금은 눈물을 흘리는 서량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서량아, 내일이면 열흘째다. 내 전 재산이 든 이 황금 열쇠를 자네에게 줄 테니 나와 함께 한양을 떠나 평안도에서 남은 생을 보내자꾸나. 서량은 감동한 듯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양 제1의 기생이 드디어 장사꾼의 진심과 돈에 굴복한 것처럼 보였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서량은 백만금이 잠든 사이 그가 준 황금 열쇠를 들고 그의 비밀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 있는 거액의 은귀를 챙겨 야반도주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서량 역시 진심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연기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창고 문을 연 서량은 비명을 질렀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편지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여우 같은 서량아, 속느라 고생했다. 나는 평안도 거상이 아니라 한양포도청에서 쫓기는 사기꾼 오칠득이라네. 그동안 자네에게 준 황금과 보물은 전부 겁만 도구만 가짜였지. 자네가 내 연기에 속아 명월관의 진짜 기방자금과 문서들을 내게 넘겨주었으니 나는 이만 한양을 떠나네. 방으로 뛰어 돌아온 서량은 백만금이 이미 기방의 비자금과 문서를 몽땅 챙겨 도망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량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천하의 서량이 고작 시골 사기꾼 놈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린 것이었다. 같은 시각 한양 나루터에서 평안도행 배를 타려던 오칠득은 세상을 다 얻은 듯 낄낄거리며 기방 문서가 든 자루를 열었다. 그런데 자루를 열자마자 오칠득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자루 안에는 기방 문서가 아니라 동네 개천에서 주워온 기와장과 돌덩이들만 가득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서량의 서체가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다. 칠득아, 내 놈이 주막에서 평안도 사투리를 쓸 때 억양이 미세하게 어색하더구나. 사냥꾼의 딸이 어찌 맹수와 고양이를 구별 못하겠느냐? 내 놈이 가짜 황금을 들고 올 때부터 내 놈이 사기꾼인 줄 알고 있었다. 사실 서량은 첫날부터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서량은 그가 안심하고 가짜 황금을 쏟아붓게 만들면서 어제 저녁 그가 건넨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하다가 그가 훔쳐간 자루를 미리 똑같은 무게의 돌자루로 바꿔치기 했던 것이다. 게다가 서량은 오칠득이 도망칠 동선까지 예측해 이미 포도청 포교들을 나루터에 매복시켜둔 상태였다. 순간 숲속에서 포교들이 들이닥쳐 오칠득의 손목에 착고를 채웠다. 오칠득은 내가 당했다 며 절규하며 관가로 끌려갔다. 모든 재산을 지키고 사기꾼까지 포도청에 넘긴 서량은 명월관 안방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진짜 기방문서와 은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때 방이 미닫이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백발이 성성한 명월관의 대행수 최씨가 걸어 들어왔다. 최행수는 평소 인자하던 모습과 달리 무시무시하게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최행수가 서량의 앞에 앉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서량아, 너는 참으로 영민한 아이구나. 오칠득이 사기꾼인 걸 알아채고 돌자루로 바꿔치기 하다니 말이야. 행수 어머님, 덕분에 기방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최행수가 담배를 한 대 피우며 연기를 뱉었다. 그런데 말이다. 일자무식인 오칠득이가 어떻게 평안도 거상의 타개책과 내 기방의 비밀 통로를 그리 잘 알고 있었을까? 고작 좀도둑놈이 어떻게 내 기방의 비자금 위치를 정확히 찔렀겠느냐? 서량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듯 소름이 돋았다. 오칠득이에게 평안도 거상 변장을 시키고 내 기방 자금을 훔치라고 정보를 준 진짜 배후는 바로 나란다. 서량은 얼어붙었다.
최행수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조정을 뒤흔드는 거대한 밀무역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최근 조정의 암행어사들이 명월관을 주목하자 최행수는 기방을 폐쇄하고 자금을 세탁해 한양을 떠날 완벽한 명분과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최행수는 일부러 멍청한 사기꾼 오칠득을 고용해 서량을 찔러보게 만들었다. 서량이 오칠득을 역으로 속여 관가에 고발할 것까지 정확히 계산해 넣었던 것이다. 네가 오늘 낮에 오칠득이를 포도청에 넘기면서 바친 그 돌자루 기억하느냐? 그 돌덩이들 밑에는 내가 미리 숨겨놓은 조정 고위 관직들의 뇌물 장부가 들어있었단다. 오칠득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장부를 포도청에 전달한 셈이 되지. 이제 한양조정은 그 장부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느라 난리가 날 것이고 포도청의 시선은 온통 오칠득이와 뇌물 사건으로 쏠릴 게야. 최행수는 그 혼란을 틈타 진짜 엄청난 비자금과 국경 밀무역 서책을 챙겨 오늘 밤 당장 청나라로 밀항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아버린 서량은 이 방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했다. 최행수의 손에 쥔 단검이 달빛을 받아번쩍였다. 서량아, 너를 참 아꼈다만 기생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이 바닥에서 수십 년간 뼈가 굵은 이 애미의 판을 깰 수는 없는 법이란다. 최행수가 단검을 들고 서량의 목을 찌르려던 바로 그 순간 방창문이 콱 열리며 포도청의 군관들과 군사 수십 명이 바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중심에는 방금 나루터에서 체포되었다던 사기꾼 오칠득이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군관이 호령했다. 밀무역 총책 최씨를 어명으로 체포하라. 최행수가 경악하여 칼을 떨어뜨렸다.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진짜 반전은 서량과 오칠득에게 있었다. 오칠득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최행수의 밀무역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조정에서 파견한 임금의 비밀 암행요원이었고 서량 역시 최행수에게 가문이 멸문당해 복수를 꿈꾸던 조정의 첩자였다. 두 사람은 처음 명월관에서 만났을 때 서로의 비밀 신호를 확인하고 첫날 밤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인 것이었다. 최행수가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뇌물 장부를 터뜨리고 도망칠 것을 진작에 예측하고 일부러 오칠득이 체포되는 연극을 벌여 최행수가 방심하고 진짜 밀무역 서책을 제발로 꺼내들게 만든 것이었다. 결국 한양 화류계의 대부였던 최행수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능지처참을 당했고 서량과 오칠득은 공을 인정받아 신분을 복권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기방을 떠나 진짜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한양을 떠나 행복하게 살았다는 속고 속이는 화류계 첩보 야담이었습니다.